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몇 달 전 영상에서 베네수엘라 이야기하면서 1월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댓글에 말도 안 된다는 글들이 많았는데 실제 이야기가 되었네요. 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미국이 군사력과 법 집행력을 동시에 쏟아부은 작전명 절대적 결의가 전격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 미군은 압도적인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카라카스의 주요 군사 거점들을 순식간에 공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전격 투입됐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미국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이 작전이 놀랍게도 의회의 사전 승인도 없이 감행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의회 사전 승인 없이 가능했는지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이 작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돌발 행동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2025년 하반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남부의 창이라는 거대한 작전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거죠. 해상 봉쇄로 숨통을 조이고 마두로 정권을 테러 조직으로 딱지 붙이고 정밀 드론으로 타격까지 퍼부어서 통치 기반을 완전히 와해시킨 뒤에 들어간 참수 작전이었습니다. 1989년 파나마의 노리에가를 끌고 온 지 무려 36년 만에 미군이 현직 국가 원수의 손목에 다시 한번 수갑을 채운 역사적인 사례로 기록된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 절대적 결의의 작전이 어떤 타임라인으로 돌아갔는지 그 상세한 데이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기록에 따르면 작전 승인은 1월 2일 밤 10시 46분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인 새벽 1시 1분 델타포스를 태운 헬기들이 카라카스 상공으로 진입했죠. 체포가 완료되고 아군 전력이 해상으로 모두 복귀한 시간이 새벽 3시 29분이었으니까 전체 작전이 단 3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끝난 셈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자산들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F-22와 F-35 같은 스텔스기는 기본이고요. B-1B 전략 폭격기에 전자전기인 그라울라, 그리고 하늘의 포대라 불리는 AC-130J까지 무려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동원됐습니다. 지상에서는 델타포스와 FBI 인질 구조팀이 강적 강습을 맡았고 베네수엘라의 공급망과 통신망은 이미 미군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최대 압박 2.0 전략의 정점이라고 평가합니다. 마두로를 단순히 적대적인 지도자로 본 게 아니라 아예 범죄 집단으로 재정의해서 군사 개입의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온 결과라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2025년 8월에 시작된 남부의 창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미 남부 사령부는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과 상륙 강습함 이오지마호를 카리브해에 전개했습니다. 겉으로는 마약 밀매 차단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속내는 베네수엘라 해안을 완전히 틀어지려는 해상 봉쇄였던 겁니다. 결국 1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유조선에 대해 완전하고도 총체적인 봉쇄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마두로 정권의 밥줄인 석유 수출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린 거죠. 실제로 스키퍼호 같은 유조선이 미군에 납포되면서 마두로가 군부의 충성을 사기 위해 쓰던 자금줄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돈줄이 끊긴 군부가 흔들리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을 트럼프는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돋는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이 단순히 우리가 힘이 세니까 잡으러 갈게 하고 무작정 쳐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설계 중에서 가장 치밀했던 부분은 바로 법률적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작전 터지기 약 2달 전인 2025년 11월 미국 국무부가 베네수엘라 군부 실세들이 장악한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 FTO로 공식 지정해버립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마두로 정권을 주권 국가의 정부가 아니라 그냥 마약 테러 집단으로 격화시켜버린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국제법의 아주 흥미로운 맹점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원래 한 나라의 대통령은 주권 면제라는 특권을 가져서 함부로 체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마두로를 대통령이 아닌 나르코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테러 조직의 수괴로 재정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번 작전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자를 잡으러 가는 법 집행이 된 겁니다. 의회 승인도 필요 없고 주권 침해 논란도 피해가는 아주 영리한 법적 치트키를 쓴 셈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1989년 12월
미국의 파나마 침공이었던 정당한 명분 작전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작전을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되는 사건을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두 사람의 운명을 비교해 보면 평행 이론이 따로 없습니다. 둘 다 국가 조직을 마약 밀매 통로로 썼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죠. 심지어 마두로가 체포된 1월 3일은요. 36년 전 노리에가가 미군에 투항했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건 백악관이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우리는 날짜까지 맞춰서 너희를 사냥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렬한 심리적 경고를 보낸 겁니다. 물론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의 전쟁 기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진화했습니다. 1989년 파나마 때는 2만 7천 명의 지상군이 밀고 들어가서 수주 동안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2026년의 미군은 달랐습니다. 대규모 지상군 투입 필요 없었습니다. 딱 150여 대의 항공기와 소수 정예 델타 포스만으로 베네수엘라의 심장부를 도려냈죠. 전면전이 아니라 환부만 정확히 제거하는 외과 수술식 참수 작전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그 전략적 비결이 뭐였는지 댄 케인 합참 의장의 브리핑을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전명 절대적 결의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시계바늘이 새벽 1시를 가리키자마자 미 사이버 사령부가 베네수엘라 전역의 통신망을 마비시켰습니다. 동시에 전자기기인 그라울라가 강력한 전파를 쏴서 레이더망을 먹통으로 만들었죠. 카라카스 시내 전력이 차단되어 암흑에 휩싸인 그 순간 러시아가 자랑하던 최첨단 방공 시스템 S-300VM조차 미군의 스텔스기 앞에서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댄 케인 의장은 이걸 두고 어둠 속의 치명적 타격이라고 불렀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승패가 갈린 상태였던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모든 통신과 전기가 끊겨서 암흑에 잠긴 그 시간 카리브해 상공에서는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와 FBI의 인질 구조팀을 태운 헬기들이었죠. 이때 투입된 헬기가 MH-47과 MH-60 같은 특수작전용 헬기들인데요. 얘네들이 레이더망을 피하려고 해수면 위를 딱 100피터, 그러니까 약 30m 정도 높이로만 날아서 침투했습니다. 거의 바다를 스치듯 날아간 건데 조종사들의 실력도 정말 대단했겠죠. 목표 지점은 카라카스 내부에 있는 포트티우나 군사기지 안에 있는 마두로의 대통령 관저였습니다.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와 함께 현장에서 7차례나 넘는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동시에 델타포스 대원들이 관저 담벼락을 넘었죠. 마두로와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소동을 듣고 급히 안전 벙커로 대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군의 속도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벙커의 두꺼운 강철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델타포스 대원들이 특수 절단기로 벽과 문을 순식간에 뚫고 진입해버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범러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상대가 정신을 차리거나 저항할 틈도 없이 그냥 단숨에 밀어붙여서 제압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마두로는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한 채 잠옷 차림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델타포스 대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체포된 마두로 부부는 곧바로 대기 중이던 헬기에 실렸습니다. 행선지는 카리브해 공해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 해군 이오지마호였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단 30분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미군 측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헬기 한 대가 적의 사격에 피격되긴 했지만 무사히 함대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함정에 도착한 마두로 부부는 잠시 신병 확보 절차를 거친 뒤에 곧바로 고정익 수송기로 옮겨졌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뉴욕의 스튜어트 주방위군 기지였죠. 한 나라를 호령하던 대통령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의 연방 수감자 신세가 되어 태평양을 건너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 하나 잡혀온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현대전 기술, 즉 사이버전으로 눈을 가리고 전자전으로 길을 막은 뒤에 특수부대가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타격하는 이 완벽한 전술이 실제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뉴욕 연방법원에서 벌어질 법의 전쟁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델타포스에 의해 뉴욕 스튜어트 주방위군 기지에 도착한 마두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차가운 수감만이 아니었습니다. 펜 본디 미국 법무장관이 전 세계에 공개한 2026년판 추가 기소장이 진짜 핵폭탄이었거든요. 사실 마두로는 이미 2020년에 기소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기소장이 왜 무섭냐면요. 마두로 개인을 넘어 그 가족 전체를 아예 하나의 거대 범죄 조직으로 딱 박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입니다. 베네수엘라 안에서 제1전투원이라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녀가 사실 마약 밀매의 핵심 관리자였다는 게 미국의 주장입니다. 기소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마두로 정권이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 제타스, 그리고 요즘 미국 본토까지 넘어와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 아라가와 손을 잡고 톤 단위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퍼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마약 사건이 아니라 마약을 이용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나르코 테러리즘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논리입니다. 혐의의 내용만 봐도 코카인 수입 공모에 기관총 소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유죄로 확정되면 최소 징역 40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한 어마어마한 중죄인 셈이죠. 물론 국제사회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같은 인권단체들은 이번 작전을 두고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불법 납치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UN 헌장 2조 4항에 명시된 무력 사용 금지와 주권 존중의 원칙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국의 대응이 정말 치밀합니다. 미국은 세 가지 논리로 전 세계의 비판을 방어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마두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조직의 수괴일 뿐이다. 그러니 주권 국가 원수가 누리는 주권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전쟁이 아니라 미국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약 테러에 대한 자위권 행사다.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법 2조에 따라 의회 승인 없이도 국가 안보 위협을 제거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팀 케인 상원 의원 같은 민주당 인사들이 이건 전쟁 선포 권한을 침해한 거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탄핵 소추나 예산 삭감 같은 내부적인 법적 투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 법적 논란 자체를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우리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자라면 우리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미국 법정에 세우겠다는 이 메시지. 이게 바로 트럼프가 설계한 21세기형 법의 전쟁의 실체인 겁니다. 자, 마두로가 체포된 지 딱 하루가 지난 1월 4일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뱉은 한마디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이제부터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운영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단순히 정권을 바꿔주는 수준이 아니라 안전하게 정권이 이양될 때까지 미국이 직접 미 군정에 준하는 과도 통치 기구를 세워서 나라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겠다는 선포죠. 이 재건팀의 면면을 보면 미국의 의도가 더 확실해집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외교와 이양 로드맵을 짜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군사적 안정을 맡습니다. 여기에 팸 본디 법무장관은 마두로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댄 케인 합참의장이 현지 치안을 감독하죠. 흥미로운 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유명한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향해 지지 기반이 약하다며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현지 세력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대신 미국의 입맛에 딱 맞는 인사를 세우거나 아예 직접 통제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역시 그 중심엔 석유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 아시다시피 세계 1위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이 들어가서 인프라를 재건하고 그 석유가 다시 흐르게 하겠다고요. 결국 이번 작전의 진짜 목적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담보로 작전 비용과 재건 비용을 다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패권을 오펙의 손에서 뺏어와 미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아주 무서운 전리품 전략인 셈이죠. 당연히 국제사회에선 자원 약탈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반응은 그야말로 두 쪽으로 갈려졌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보세요.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자유가 전진했다며 환호하고 있지만 콜롬비아와 브라질은 선을 넘었다며 국경에 군대까지 배치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난리가 났죠. 러시아는 무력 침공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자기네 방공망이 미군한테 맥없이 뚫린 걸 보면서 속으로는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 역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쁜 상황이고요. 1월 5일에 UN 안보리가 소집되겠지만 미국의 거부권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 제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026년 1월 3일에 이 작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냉혹합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고립주의를 넘어선 공세적 개입주의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신호탄이거든요. 200년 전 선포됐던 멀로 독트린이 21세기 하이테크 전쟁 기술과 만나서 부활한 겁니다.
미국의 뒷마당엔 성역이 없으며 주권보다 힘이 우선하고 자원은 곧 승리자의 전리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던진 이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알던 국제사회의 평화로운 룰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두로가 사라진 베네수엘라, 이 위험한 실험이 성공할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늪이 될지는 이제부터 지켜봐야 합니다. 확실한 건 서방구의 역사에 가장 불확실하고도 위험한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